고속도로 벽 속에서 시신이 발견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6년이나 지난 후에 말이죠. 매일 수천 대의 차량이 지나다니는 그 도로 바로 옆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상자 안에서요. 더 기괴한 건 실종 당일 피해자의 신발이 집에서 불과 700m 떨어진 도로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누군가 정중하게 신발을 벗어놓고 맨발로 어디론가 사라진 것처럼 말이죠.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6년간 가족을 괴롭혔고 경찰을 혼란에 빠뜨렸던 미스터리였죠. 그리고 그 미스터리의 중심에는 한 명의 의학생과 그를 짓밟은 권력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의 한 작은 도시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83년 4월 강원도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한 젊은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준호, 23세의 의학생이었죠. 이 지역은 아름다운 자연과 조용한 삶으로 유명한 곳이었고 심각한 범죄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아는 작은 공동체였죠. 박준호는 평범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지적이고 성실했으며 의사가 되겠다는 확고한 목표를 가진 청년이었죠. 가족은 그를 미래에 존경받는 의사로 가문의 기둥으로 여겼습니다. 그 자신도 그 기대에 부응하며 열심히 공부했고 나쁜 습관 하나 없이 학업에만 몰두했습니다. 동급생들에 따르면 파티의 중심 인물은 아니었지만 괴짜도 아닌 그저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조용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박준호는 대학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죠. 그는 노선을 완벽히 알고 있었고 자신의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집까지는 불과 700m, 수백 번도 넘게 걸었던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길의 일부는 포장도로였고 마지막 구간은 비포장 길이었죠. 어머니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준호가 나타나지 않았죠. 처음에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 늦게까지 있거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평소 귀가 시간이 지나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일해서 돌아온 후에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그들은 1시간 또 1시간을 기다렸죠. 집안의 침묵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한밤중이 다가오자 부모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죠. 지역 경찰서는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런 조용한 지역에서 의학생의 실종은 비상사태로 간주됐거든요. 새벽과 함께 본격적인 수색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현지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들과 경찰이 지역을 상차기 뒤지기 시작했죠. 주요 수색 지점은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의 700m 도로였습니다. 수색견이 투입됐습니다. 걔는 버스 정류장에서 준호의 냄새를 확실히 잡아냈고 수색대를 포장도로를 따라 그의 기갓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아스팔트가 끝나고 비포장 길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걔가 멈춘 겁니다. 빙글빙글 돌다가 울기 시작했고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남자가 공기 속으로 사라진 것 같았죠. 수사관과 자원봉사자들은 그 지점을 주의 깊게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죠. 아스팔트 끝자락 비포장길 입구에 박준호의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놓인 게 아니었어요. 도망친 후처럼 흩어진 것도 아니고 거의 완벽하게 평행을 이루며 집 방향을 향해 가지런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중하게 신발을 벗고 땅에 놓은 뒤 맨발로 걸어간 것처럼 보였죠. 신발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었습니다. 근처에 격투의 흔적도 피의 흔적도 버려진 물건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한 켤레의 신발만이 인적 없는 길 한가운데 완벽한 질서로 서 있었을 뿐이었죠. 이 발견은 수사를 완전히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단순히 집을 나갔다는 가출 이론은 배제됐죠. 왜 신발을 벗고 이렇게 가지런히 놓았겠어요? 자살 이론도 가능성이 낮아 보였습니다. 준호의 마지막 며칠간 행동은 가족들에게 아무런 의혹도 일으키지 않았거든요. 그는 미래 계획을 세우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이론인 납치와 살인도 이 상황에 딱 들어맞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공격당했다면 왜 격투 흔적이 없을까요? 공격자가 왜 그에게 신발을 벗게 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벗었을까요? 수색 작업은 몇 주 동안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주변 산을 뒤지고 저수지에 물을 빼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조사했죠. 박준호의 사진은 모든 지역 신문과 TV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의학생 실종, 마지막으로 가방을 메고 목격됐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뭔가 의심스러운 것을 본 증인도 몸값을 요구하는 익명의 전화도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준호는 그저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족에게는 고통스러운 대기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전화벨 소리, 모든 문 두드리는 소리가 희망을 주었다가 그것을 빼앗아갔죠. 그들은 아들이 죽었다고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마치 그가 돌아올 것처럼 그의 방을 완벽한 상태로 유지했죠.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소식은 없었습니다. 서서히 박준호의 실종 사건은 미해결 사건으로 분류됐습니다. 수사 자료 파일은 지역 경찰서 보관실로 들어가 먼지를 쌓아갔죠. 의학생의 이상한 실종과 가지런히 놓인 신발 이야기는 곧 지역 전설이 됐습니다. 주민들에게 가끔씩 기억되는 그런 이야기 말이죠. 6년이 지났습니다. 1989년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의 한가운데에 있었죠. 국가는 빠른 변화를 겪고 있었고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고속도로가 전국을 연결하며 풍경을 가로질렀죠. 그중 하나가 한때 준호가 실종됐던 지역을 포함한 강원도를 통과하도록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도로 건설에는 대규모 산림 개간과 콘크리트 사면 보강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일상적이고 지루한 작업이었죠. 어느 날 작업팀이 산의 사면을 강화하기 위해 땅을 파내고 있었습니다. 굴삭기의 버킷이 뭔가 단단하고 비정상적인 것에 걸렸죠. 바위나 건설 잔해가 아니었습니다. 작업자는 기계를 멈추고 조사하러 갔습니다. 큰 직사각형 콘크리트 블록의 모서리가 지면에서 튀어나와 있었죠. 분명히 이 산속 땅에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물체였습니다. 작업자들은 그것을 파내느라 고생했고 결국 끌어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상자였습니다. 분명히 즉석에서 부어진 단단한 콘크리트 블록이었죠. 누구도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산속에 있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호출됐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도 당황했습니다. 그 블록은 표준 건물 구조물과는 달랐거든요. 곧 열어보기로 결정됐습니다. 특수 도구로 작업자들은 콘크리트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첫 균열이 생기자 내부에 빈 공간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구멍이 커질수록 모두가 공포로 얼어붙었죠. 콘크리트 상자 안에 뒤틀린 자세로 인골이 있었습니다. 뼈는 썩은 천 조각으로 덮여 있었는데 한때 어두운 색 옷과 흰 셔츠였던 것 같았죠. 뼈 사이에는 검은 비닐로 쌓인 작은 금속 물체가 있었습니다. 청진기였죠. 그 순간 1980년대 초반 이 지역에서 근무했던 오래된 경찰관 중 한 명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6년 전 사건을 기억해냈죠. 실종된 의학생, 그의 가방, 가지런히 놓인 신발을 말입니다. 발견물은 곧 국과수 검사로 보내졌고 6년간 먼지만 쌓여있던 박준호 사건 파일이 보관실에서 꺼내졌습니다. 국과수 전문가들은 꼼꼼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유골이 의심의 여지 없이 박준호의 것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죠. 가족에게 6년간의 불확실성은 끔찍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들이 살해됐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죠. 전문가들은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뼈를 계속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두개골에 여러 골절이 있었던 거예요. 둔기에 의한 결정타의 특징이었죠. 사인은 중대한 외상성 뇌 손상이었습니다. 그는 살해당했고 시신은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살인자의 계산에 따르면 결코 발견되지 않을 장소에 숨겨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누가 새로운 고속도로가 지나갈 산을 파헤치겠어요? 새로운 증거의 출현으로 수사는 새로운 기세로 재개됐습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실종자 사건이 아니라 살인수사였죠. 형사들은 오래된 파일을 모두 다시 검토했습니다. 신문 보고서를 반복해서 읽고 준호의 지인과 동급생 목록을 연구했죠. 그리고 이런 문서들 중에서 1983년에는 큰 중요성을 부여받지 못했던 세부 사항에 주목했습니다. 실종 2달 전 박준호는 대학 교수 중 한 명과 심각한 충돌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수가 아니라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죠. 병리학과 과장으로 매우 존경받고 권위 있는 학자였습니다. 갈등은 도난 고발과 관련이 있었죠. 교수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준호가 실험실에서 약품을 훔쳤다고 비난했습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자신의 죄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깊은 굴욕을 느꼈죠. 의학에 헌신하고 자신의 정직함을 자랑하던 남자에게 이런 고발은 최악의 것이었습니다. 당시 1983년 경찰은 교수에게 질문했었죠. 그는 충돌을 인정했지만 이 사건은 해결됐다고 생각하며 준호가 그런 사소한 일로 도망칠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수의 지위를 생각하면 경찰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존경받는 학자와 조용한 학생, 사람들은 학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하지만 지금 1989년 이 갈등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동기였던 거죠.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들은 모든 주의를 교수에게 집중시켰습니다. 그들은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신문뿐만 아니라 그의 생활, 습관, 과거에 대한 철저하고 깊은 조사를 실시했죠. 교수는 저명한 학자였습니다. 학술계에서 그의 이름은 천재와 권위의 대명사였죠. 그는 한국인들이 깊은 경의를 갖고 교수님이라 부르는 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의문의 여지 없는 권위자였고 그의 말이 곧 법이었죠. 하지만 존경받는 병리학자의 외모 뒤에는 문제가 있는 지배적인 성격의 남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6년 후 형사들이 다시 찾아 대화를 나눴던 전직 학생들은 더 솔직했죠. 그들은 교수가 반대 의견을 허락하지 않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요구가 많고 엄격했으며 최소한의 실수에도 분노할 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차갑고 굴욕적이었죠. 박준호에 대한 고발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단순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전체 연구실 학생들 앞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로 폭발했던 거죠. 교수는 단순히 준호를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의 평판을 파괴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교수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6년 전과 같은 공손한 방문이 아니었죠. 이제 그들은 그를 존경받는 증인이 아니라 잔인한 살인의 주요 용의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대학 연구실에서 그들을 맞이했죠. 그는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여전히 위엄과 가벼운 오만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끔찍한 발견에 놀라움과 슬픔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이 준호와의 대립에 대해 직접 질문했을 때 그의 얼굴은 굳어졌죠. 그는 오래된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불쾌한 사건이 있었지만 오래전에 잊었다고요. 그 불쌍한 젊은이가 공부 압박을 이기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모든 추가 질문에 모호하게 대답하거나 단순히 침묵했죠. 하지만 이제 경찰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남자를 상대하려면 추측이 아닌 확실한 사실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했죠. 그리고 교수를 콘크리트 상자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논리는 간단했죠. 그런 콘크리트 블록을 만들려면 시멘트, 모래, 자갈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그것들을 사서 어딘가로 배달받아야 했던 거예요. 형사들은 기념비적인 작업을 맡았습니다. 1983년부터 1984년 기간 동안 지역의 모든 건설자재 상점과 레미콘 업체의 기록을 뒤지기 시작한 거죠. 수백 수천 개의 거래 명세서와 배달 기록이 있었습니다. 많은 문서는 종이 형태로 보관돼 있었고 색이 발해 거의 읽을 수 없는 상태였죠. 몇 명의 형사가 몇 주 동안 먼지 쌓인 창고에 앉아 한 장 한 장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들은 비정상적인 주문, 대량의 콘크리트를 개인이 구매한 기록을 찾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의 수색은 성공했습니다. 건설 자재를 공급하는 작은 지역 업체의 장부에서 수사관 중 한 명이 주문 기록을 발견한 겁니다. 개인이 상당량의 시멘트, 모래, 자갈을 주문했더군요. 주문은 1984년 봄 준호의 실종으로부터 거의 1년 후였습니다. 배달 주소는 지역 외곽의 개인 주택이었고요. 고객의 이름을 본 형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병리학 교수였던 거예요. 경찰은 즉시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교수의 집은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있는 것과 같은 지역에 있었죠. 또한 콘크리트가 주문됐던 건축용 사유지가 있던 구역은 나중에 산이 형성되고 상자가 발견된 장소 근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찾던 단서였죠. 교수는 동기뿐만 아니라 시신을 숨길 수단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콘크리트를 주문했고 미래 건설 현장 근처에 살고 있었죠. 그림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마 실종 당일 준호를 살해하고 어딘가에 시신을 숨겼을 거예요. 모든 게 진정된 거의 1년 후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시멘트를 주문했고 밤의 어둠 속에서 무거운 상자를 미래 건설 현장으로 운반해 땅에 묻었던 거죠. 그 장소는 곧 새 도로로 덮일 예정이었으니까요. 수사가 기세를 얻고 있던 바로 그 순간 한 노인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은퇴한 경찰관이었죠. 1983년 박준호의 실종 수색을 시작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사건이 그를 괴롭혀왔던 거예요. 그는 젊은 형사들에게 오랫동안 침묵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학생 실종 직후 처음 몇 주 동안 그 지역 경찰서에 몇 차례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었죠. 전화를 건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두려워하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수가 준호의 실종에 관여했을 수 있다고, 그의 잔인한 성격과 약품 사건 후 박준호를 얼마나 증오했는지 이야기했죠. 젊은 경찰관이
이 전화들을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그를 놀라게 했죠. 명백하게 저명한 학자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던 겁니다. 메시지는 짧고 명확했죠. 학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1980년대 한국에서 지위와 체면은 큰 의미를 가졌거든요. 교수는 익명의 전화와 한 학생의 실종으로 평판을 해칠 수 없을 만큼 너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노 경찰관의 증언은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왜 살인자가 그토록 오래 처벌받지 않고 살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를 보호하고 있었던 거죠. 새로운 정보와 콘크리트 영수증, 그리고 은퇴한 경관의 증언을 무기로 수사관들은 마지막으로 교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번 대화는 짧았죠. 그들은 그의 앞에 콘크리트 주문 사본을 놓았습니다. 당시 학생들의 증언에 대해 이야기했고 6년 전 익명 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교수의 얼굴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그는 침묵을 지켰어요. 죄를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의자에 앉아 한 점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사건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준호를 죽였는지, 어떻게 시체를 콘크리트로 덮었는지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거든요. 상황 증거만 있었지만 매우 강력했죠. 교수는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했고 사건은 법적 기술적 세부 사항에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역할을 했습니다. 교수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는 대학에 나타나지 않았고 법정 절차는 계속 연기됐습니다. 1997년 그는 병으로 사망했죠. 그의 죽음과 함께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됐습니다. 나중에 부분적으로 공개된 사건 파일에서 다른 세부 사항들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교수가 무고한 학생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약품 관련 데이터를 수정하고 위조했다는 걸 확인하는 기록들이었죠. 박준호의 살인은 경찰이 증명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살인자의 신원도 확인됐죠. 하지만 피고석에서 그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의는 너무 늦게 찾아온 거예요. 준호의 부모는 콘크리트 상자에서 발견된 아들의 소지품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썩은 옷의 파편과 비닐로 쌓인 청진기였죠. 그들과 함께 수사 자료 사본도 전달됐습니다. 이 폴더들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충돌의 역사, 콘크리트 구매 영수증, 증인들의 증언, 누가 그들의 아들을 죽였고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 말입니다. 그들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결코 실현되지 않았죠.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보면서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보호막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1980년대 한국 사회에서 교수라는 지위가 가진 무게는 한 젊은이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거죠.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실은 고속도로 벽 속에 갇혀 있었고 가족은 끝없는 고통 속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건 결국 정의가 실현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살인자는 확인됐지만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죠. 그는 병으로 사망했고 그의 죽음과 함께 모든 책임도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박준호의 부모는 진실을 알게 됐지만 그들이 원했던 정의는 얻지 못했어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권력과 지위가 정의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지, 그리고 때로는 정의가 너무 늦게 찾아온다는 것을 말이죠. 도로 옆에 가지런히 놓인 신발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마도 그것은 마지막 순간의 복종이었을까요? 아니면 강요당한 행동이었을까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신발은 6년간 유일한 단서였고 결국 진실로 가는 길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의 작은 도시에서 벌어진 콘크리트 무덤 속 의학생의 이야기였습니다.